안녕하세요. 아가미적 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에는 뭘 들어야 되죠? 아가미적 시기를 들어야 돼요. 화요일 뭐라고요? 아가미적 시기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아가미적 시기를 들어야죠. 여기는 100.7MHz 마포구의 유일한 시민 공동체 라디오 마포 FM에서 보내드리는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아가미적 시기 시즌2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4회가 됐네요. 네, 4회가 됐습니다. 참, 방금 저희 보내드린 곡은 언제나 다름없이 이혜은 씨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아가미적 시기를 진행하는 저희들은요, 바다 거북을 더 잘 그리고 싶은 물도깨비고요. 그리고 내일 인천 무의도에 해변 청소하러 가는 서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무의도 청소 저희 또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네, 가슴이 설레는 한편 내일 추울까봐 약간 걱정이 또 되는데요. 그렇죠. 오랜만에 무의도 가는 거긴 한데 네. 워낙 한여름에도 힘들고 무의도는 한겨울에도 겨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겨울이 확실히 좀 덜 덥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또 할만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겨울에는 그게 문제예요. 이 해변 청소를 하다 보면은 몸을 엄청 써서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니까 더워서 옷을 벗어 던져놨다가 이제 조금만 몸을 쉬겠다고 몸이 가만히 있으면 금세 땀이 식어가지고 몸이 추워져서 그렇죠. 네, 저희 모두 단단히 채비를 하고 몸살 나지 않게 잘 준비를 하고 다녀와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바다를 그리는 우리 도시인들이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방송 아가미적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4회차에 이르렀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많이 궁금한 한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소재 씨는 요즘 뭘 하고 계시죠? 저는 최근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다 환경에 관련된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여러 책이나 여러 뉴스나 이런 데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상괭이라는 돌고래에 관한 그런 언급이라고 하더라도 A라는 책에서 다루는 게 또 다르고 B에서 다루는 내용이 또 범위가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건 어떤 한 사이트에 이제 이 링크들을 기록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문장들도 좀 발췌를 해놓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료 조사를 저희가 대신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다가.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보고 컨텐츠를 만들거나 기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해양 환경 운동을 조금 더 촉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자료 조사를 미리 좀 쫙 해놓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현실적인, 그러니까 사실 좀 진실된 정보와 제대로 된 좀 옳은 가치관, 선한 가치관이 합쳐지면 좋은 캠페인과 좋은 기사, 또 좋은 또 2차, 3차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이 굉장히 기대되는 바이고요. 듣기로는 지금 방금 만드시는 아카이브가 공개를 앞두고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공개가 된다면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링크로 딱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해양 환경 문제 사전이라는 코너도 있을 거고 해양 환경 관련 도서들을 국내외 도서들을 싹 모아놓는 왜냐하면 그 온라인 서점에 바다로 검색하거나 뭐 돌고래로 검색하거나 해도 책 제목에 바다나 돌고래 이런 키워드가 없으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별로 싹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고 도서 아카이브이군요. 네, 해양 맞습니다. 환경 도서 아카이브. 네. 그리고 뭐 해양 환경 관련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영상이나 사이트, 블로그 같은 걸 또 모아놓는 그런 코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이게 또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뭐 잘 있어, 물살이가 물고기는 고마웠어? 네. 이런 책이었나요? 이것도 사실 돌고래 관련된 책인데 네. 이것도 키워드 자체는 돌고래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제목에. 그렇죠. 이런 책도 있고 거인을 만나다였나? 하여튼 맞아요. 굉장히 또 좋은 예전에 나온 고래 관련된 책인데 이것도 사실 고래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또 검색하면 막상 안 나오지만 이런 아카이브가 있다면 또 보면서 고래 관련 책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는 프로젝트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도깨비님은 최근에 어떤 근황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제가 또 바다에 다가가기 위한 또 새로운 접근법을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요 근래에 그 팝업북, 입체적인 이렇게 책을 딱 페이지를 열면 입체적인 형태의 뭔가 움직임? 이런 게 있는 팝업북이라는 거를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다랑 무슨 상관이냐? 네네.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다를 이 책 위에 가져와 보고 싶었습니다. 바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들을 이 종이 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잘 배워가지고 네. 가령 움직이는 바다 거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따개비들이 이렇게 뻐끔뻐끔뻐끔 이렇게 촉수를 내미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전문가분께서 하시는 페이퍼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께 지금은 배우고 있는 상태고요. 한 2, 3개월 정도 하는 건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어떤 창작물들을 만들 수 있을지 저도 스스로도 아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만들려면 거기에 이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왜요? 잘 그리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바다거북을 잘 그리고 싶은 물도깨비라고 오늘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제가 어제 밤에도 바다거북을 그리면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잠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바다거북이 좀 멋지게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바다거북을 끙끙대면서 그리다가 잠을 들었는데 네. 좀 더 연습을 해보고 잘 그려지면은 저기 구독자분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설명해서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이 방송이 화요일에 나가니까 30일, 1월 30일에 아마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바다 청소를 하러 가는 거는 1월 27일이거든요. 네네. 이미 갔다 온 시점일 건데 저희가 이전에 무의도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의도가 어땠었죠?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 그 버려진 양식장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 주변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고 또 버려진 폐각들. 맞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좀 충격이었고 거기가 또 이제 캠핑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장소다 보니까 맞죠. 인천 무의도 세렝게티. 네네. 네.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꾸준히 간 결과 진짜 여긴 심각하다는 정도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요. 저번에 갔을 때는 이제 밧줄 쓰레기, 어구 같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네, 저희도 이제 톱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어구를 이렇게 다 썰어서 그 마대자루에 넣는 작업을 했었고 지금 좀 미세 플라스틱들이 아직 방치돼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어서 저도 오늘 그 망 같은 걸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내일은 한번 스티로폼 쓰레기들을 좀 정면 승부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군요. 네. 그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산 같은 울퉁불퉁한 섬 지형이기도 하고 또 바위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가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해안 지형인데다가 이게 넓은 평야 같은 이렇게 넓은 해변도 있는 한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높고 가파른 그 바위 지형이 또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게 된다면 신발이나 보호장구 또 물 같은 거를 단단히 채비하시고 들어가면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채비하시고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서 네. 캠핑도 하시고 쓰레기도 줍고 오셔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근황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갯벌에는 수많은 집이 있지요. 송송송송송송
네, 저희 방금 듣고 온 노래는 갯벌 친구들 김선진님의 노래였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뿅뿅뿅뿅 뿅뿅뿅뿅. 아가미적식에서 처음 들어본 동요인 것 같네요. 그렇죠. 처음 동요죠. 오늘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갯벌이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활기찬 곳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갯벌 서재님은 좀 자주 가보시나요? 저는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 좋은 가본 바다 중에 어떤 바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갯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죠? 뭔가 좋은 기억, 뭔가 유별난 기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는 보통 파란 바다와 파도가 기억나는데 네. 갯벌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와, 여기 진짜 너무 재밌다 하는 그 기억이 갯벌에선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갯벌은 손만 집어넣으면 막 바지락, 막 동죽, 막 이런 애들이 막 손에 걸리고, 그쵸. 갯지렁이들이 막 이렇게 고기를 빼끔빼끔 내밀고 있고, 맞아요. 가끔 밤에 어두울 때 좀 다니면 이렇게 두 종류 친구들, 그러니까 막 낙지, 쭈꾸미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들도 좀 드물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재미있고 좀 다이나믹한 곳이랄까요? 맞습니다. 이게 또 가게 되면 진흙벌 가지고 또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친구들끼리. 굉장히 또 재미있고 또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치자면 갯벌이 손에 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이 갯벌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갯벌이고요. 갯벌, 우리나라는 갯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갯벌들 중에서도 단연 방금 말씀드린 갯벌도 으뜸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갯벌지대, 새만금 갯벌이었던 곳,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새만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거는 간척 사업. 간척 사업과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간척이 되고 있는 갯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금 노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갯벌은 많은 생물들의 집이 되기도 하고 또 인간들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서부터 아주 예전 신석기, 구석기 때부터 지금까지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한테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인 갯벌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많은 갯벌 중에 저희가 새만금 갯벌과 간척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이유 그리고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서재님은 이 새만금 갯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잊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만금 얘기는 들어봤었지, 그러니까 다 간척을 하고 다 매립을 하고 뭔가 다 끝난 사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수라라는 영화를 물도개비님이랑 같이 보게 됐고, 그 영화를 저 같은 경우는 2번 볼 정도로 그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진짜 말도 안 돼. 경제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는 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간척된 그 갯벌과 그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수십 년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맞습니다. 수라 영화 참 충격적이었죠. 이게 그 환경영화제 때 이 수라가 상영이 같이 됐었거든요. 다른 환경영화들이랑 같이. 네네. 저도 이제 서재님이랑 같이 가서 그때 처음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서재님이 리뷰들을 봤는지 휴지를 챙겨가래요. 맞아요. 휴지를 저한테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는 왜 주지? 코 풀라는 건가? 그래서 휴지는 왜요? 그랬더니 이 영화 후기를 보니까 우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물도깨비님도 눈물이 많으시니까 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휴지를 미리 챙겨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는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환경 운동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 되겠습니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들어가서 저는 시작한 지 얼마나 이러면서 눈물을 그렇죠. 소리 없는 가지고 오열을 간 휴지 그날 다 썼던 것 같아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막 소매 닦고 이러면서 봤어요. 맞아요. 손수건은 챙겨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그쵸. 못한 저를 책망하며 그 다음에는 결국 손수건을 챙겨갔습니다. 아, 이 수라 영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재님이랑 그 이수라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새만금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혼자서 여행도 가보고 또 다른 친구랑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군산에 가면은 고군산 군도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군산 쪽에 이제 섬 지역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나 차를 타고 이제 쭉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문제는 방파제예요. 그 막아놓은 뚝인 거예요. 그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서 이제 차가 쭉 들어가게 되면 그 끝에 그 가운데 이제 고군산 군도로 이제 진입하는 길이 있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이 길을 따라 들어갈 때 보이는 바깥쪽 석양지는 것만 봤지 안쪽 바다가 어떤 색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네네. 그쪽을 볼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냥 바다네. 안쪽도 바다네.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거기였구나라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네. 새만금 방조제라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환경영화제에서 수라를 보고 나니까 거기가 여기였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거기를 그냥 그저 즐기고만 왔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슬프고. 그랬었군요. 네, 이렇게 처참하게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곳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라 영화를 처음 보고 충격을 받고 수라를 3차례나 보고 3번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3번 봐도 너무 슬퍼요. 또 보고 오고 또 이곳에 이 막는 작업, 흙을 붓는 작업을 그만두고 군산 신공항을 지금 또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군사용으로 쓸 목적이 다분한 공항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그만두라는 농성장에도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또 하게 됐었네요. 또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저도 수라 영화였다. 네. 그냥 새만금 방조제로 막힌 죽은 땅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새만금과 이 수라갯벌 이쪽 군산 쪽의 갯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곳에 무슨 사업이 도대체 왜 어떻게 벌어졌었는지 간단하게 흐름을 좀 저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서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해왔었는데요. 네. 새만금 간척 사업. 처음에는 이제 간척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바다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막고 그 안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쌀을 기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언제쯤에 그게 시작된 거죠? 처음에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운을 띄운 거는 1987년도였어요. 87년도요. 네, 그때 이제 노태우 당시 그 대통령 후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이후에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30년 된 사업인 거죠.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근데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역사를 볼 때 크게 전환이 되면서 엄청난 거짓말과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전환이 되는 그 가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간척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매립 사업, 그 안에를 다 흙을 부어서 매립하겠다는 걸로 바뀐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그 안을 100% 농경지로 쓰겠다.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기르는 곳으로 쓰겠다. 사실 그 당시에도 쌀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시작할 당시에도. 그랬다가 그게 점점 정권이 바뀌면서 농경지는 70%를 쓰고 30%는 산업, 비농업용지, 관광이나 산업용지로 쓰겠다고 바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농업용지는 30%가 되고 산업용지는 70%를 쓰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100% 산업용지로 이제 산업단지화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시민단체들에서 소송도 많이 걸고 그랬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갑자기 그 사업이 더 진전된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새만금 안에 뭔가를 만들겠다는 그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 안에 수질 관리가 잘 돼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해수 바닷물에 안 들어오니까 그 간접 방조제 안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썩고 있어서 그래서 이도저도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문을 활짝 열어서 항상 해수가 유통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의 필요한 일처럼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30년 동안 23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23조 원. 네, 환경대로 파괴하고 정말 이상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그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해수유통 관련돼서는 사실 이미 그 비슷한 사례가 인천의 시화호라는 곳에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호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뭐, 산업용으로 쓰려고 했던지, 하여튼 이곳을 막아놨다가, 결국 그 바다가 썩어버려가지고, 어획량도 물살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민들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려가지고 뭐 해수 유통을 시키는 만에 했던 일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지역의 바다를 죽인다는, 막아서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인간의 폭력적인 계획이 긴 역사 동안 시행이 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참 보다 보면은 역사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간척 박물관 같은 데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생겨난 갯벌이 엄청나게 많은 복받은 지형이 아닌가.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좀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조사하시면서 좀 약간 마음도 착잡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역사를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 갯벌 이야기를 굳이 지금 하는 이유는요. 아까 서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갯벌이 아직도 습지 상태예요. 그렇죠. 습지 상태이고 흙이 다 덮이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 수위를 이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수위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을 말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곳이 가지고 있는 원체 그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습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아직도 흰발 농개가 발견된다고 해요. 네, 멸종위기 보호종이죠. 네, 흰발 농개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종과 또 철새들이 아직도 이곳에 많은 바다새들이 와서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물수리, 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들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더 이상 인간이 망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요. 저희도 이 목소리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도 이 갯벌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철새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나 러시아 쪽으로 가는 철새들인데 그 중간에 한번 쉬는 데가 그 갯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야 서해에 갯벌이 많으니까 갯벌이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 갯벌이 몇 개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갯벌을 간척을 하거나 매립을 해버리면은 도대체 이 새들이 어디로 가나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되는 새들이 이동 경로에 허리가 끊겨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해봐도 진짜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만의 바다가 아닌 거죠. 그럼요. 모두의 바다인 거고 인간만의 바다가 아닌 건데 그런 거를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 생물들이 너네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누군지 모를 개발업자들이 그렇죠. 그 이쯤에서 일제강점기 때 그 지금의 간척 사업이 일제강점기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물도깨비님 해주셨었는데, 네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이 갯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간척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전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사업화가 되고 법률화가 됐던 거는 일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곡물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생산할 일종의 그 농업단지로서 쓰려고 계속 간척 사업을 일본이 추진을 했던 거죠. 침략했을 당시에. 네. 그런데 그렇게 침략하다 이제 일본이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물러났잖아요. 네. 전쟁에 패배하고. 근데 물러났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잔재, 이 간척 사업의 기술과 이 법령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960년대부터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척 사업을 계속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이 법령 같은 거를. 네네. 법령이나 기술을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폭력적인 방식의 이 간척 개발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됐던 거죠. 가지고 지금의 개발 간척 같은 거는 일제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상 갯벌을 그대로 두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업 생산물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더 한 3배, 쌀 생산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높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측에서도 이미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갯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윤택한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셀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조개를 비롯해서 뭐 갯지렁이가 나오기도 하고, 뭐 문어, 쭈꾸미, 뭐 다양한 물사리들이 살기도 하고, 또 어업의 터전이기도 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의 생산량이 다를 때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농업으로 생산되는 양의 한 3배 이상이 되고 또 이곳의 정화 능력이 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약 10톤 정도의 물을 정화하는 이 정화 그 기구? 네네. 정화하는, 수질 정화하는 게 한 40개 분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환경적인 가치도 크고, 이런 생산량도 대단한 다양한 생물들과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을 고작 땅을 이렇게 흙으로 뒤덮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갯벌의 가치는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해도 그거로도 담기지가 않아요. 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은 그 새만금 사업이 되게 그 전라북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호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 갯벌을 간척하고 매립해서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현지에서 조선에서 그 미국을 수탈해 가던 일제의 생각, 그 태도에서 이어지는 거라면 네. 그 갯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현지에 계신 어민분들이나 지역 경제에 엄청 그대로 그냥 도움이 되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빼앗는 거니까 그런 착취와 그런 압제의 그 역사의 연속에 있는 사업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네.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누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또 있는 슬픈 갯벌이고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역사 이런 것도 살펴봤으니 그렇다면 진짜 실제 갯벌은 어떤 상태인가
다 막히고 죽은 갯벌이 아니었나?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갔다 와 본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얼마 전에.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서재님도 그때 이제 수락갯벌에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 말? 올해 초 그쯤이었던, 올해 초는 아니군요. 네. 벌써 얼마 안 24년입니다. 네. 네, 작년 말 무렵에 저희가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서재님이 기억하시는 수락갯벌의 모습들은 좀 어땠나요? 저는 그 인근에 도착했을 때 그 세계 잼버리 했던 부지에 먼저 버스가 내렸었는데, 아, 맞습니다. 네, 그 광활한 그 지역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광활한, 맞습니다. 그 잼버리 부지가 그 모퉁이 쉼터, 예, 맞아요. 네, 바람 쉼터였나? 모퉁이 쉼터였나요? 바람 쉼터? 네.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잼버리 쉼터라고 하여튼 거기에 뭔가 편말 같은 거를 거대하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편말 구석에 이렇게 원래 이름이 잘 적혀 있어요. 저희가 한번 거기서 잠깐 하차를 하고서 그 주변을 쭉 둘러보고 여기 어떻게 축축하게 판넬을 깔아놓고 그 땅 위에 학생분들이 고통스럽게 시간을 견뎠는가를 슬쩍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위에 도로 쪽에서 그 잼버리 부지 쪽으로 내려가 봤었어요, 한번. 네네, 그랬죠. 네, 내려가 보니까 뻘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미 약간 바닷물에 젖어 있는 땅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 그냥 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고운 개흙 같은 것들이 그 갯벌 흙을 개흙이라고 하거든요. 네. 개흙 같은 게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덮여 있고 그 약간 수변에 사는 식물들이랑 그 육지 식물들이 뒤엉켜 있는 습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네. 아주 여기는 자연이 다시 자기 몸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또 그 얼핏 잠깐만 거기를 내려갔다 왔는데도 새들이 제가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바다에 사는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기는 바다구나. 바다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랬었네요. 또 뭔가 이렇게 쭉 좀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해창갯벌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세워둔 그 나무 장승들도 좀 기억이 나고요. 나무 장승대 해창갯벌 쪽이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요새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서울까지 그 성직자분들께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이 간척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고 시작했던 그 곳이 거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습니다. 그곳이 시작점이죠. 해창갯벌은 그 거의 이제 새만금 끝자락, 방파제 끝자락 쪽에 있는 바다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군산의 조금 남쪽? 네. 네, 남쪽 부근에 있는 갯벌. 지금은 조금 많이 흙으로 덮여 있는 곳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은 장승들이 있었는데 또 이게 나무가 또 사가서 많이 쓰러지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장승 하나를 직접 만들어서 세우진 않고 쓰러져 있던 장승을 새로 다시 꽂고 이렇게 좀 바다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좀 하고 돌아왔었던 일이 있었네요. 네. 언젠가 해창갯벌도 다시 갯벌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럼요. 네. 민호깨비님은 수락갯벌에 가셨을 땐 어떤 게 기억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질퍽질퍽한 흙이 좀 생각이 나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갯벌의 이미지는 이제 조금 바위가 자잘하게 많고, 좀 뭐랄까요? 바카지라고 하는 개들이 좀 숨어있는 약간 이런 갯벌이 좀 생각이 났는데, 이쪽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고운 뻘흙이 좀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그 습지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한
약간 육상 습지 식물 같은 것들 이렇게 뒤엉켜서 좀 마치 갈대숲처럼 형성돼 있고 네. 약간 이런 곳? 맞아요. 그래서 그날 저희도 이제 바지 장화 신고 들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바지 장화 이렇게 가슴팍까지 오는 바지 장화를 신었었는데 그건 좀 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다리 정도 오는 장화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바지 장화 이렇게 몸빼 바지 같은 장화 입고 그냥 들어 누워서 이렇게 구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곳에 갔을 때 이 조개 껍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껍데기들이. 네네. 조개들이 많이 죽은 상태였던 거죠. 이 염수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죽은 껍데기들을 보면서 얘는 떡조개고 얘는 무슨 가무락 뭐 얘는 어떤 뭐 무슨 꼬막 머시기 얘는 어떤 조개 막 이렇게 얘는 바지락이고 얘는 어떤 애는 또 엄청 크고 두꺼운 조개였는데 얘가 원래 여기에서 많이 나던 애였는데 이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던 게 기억에 나가지고 정말 많은 죽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숙연해지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수라 탐방을 이끌어 주셨던 단장님, 오동피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설명을 해주셨던 그 조개 껍데기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추려서 서울에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가지고 돌아왔었는데 또 이 진흙, 이 뻘이 묻은 조개 껍데기를 보고 있자니 이들이 아직 이 습지에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잘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갯벌이 바닷물이 통하게 된다면 더 많이 통하게 된다면 이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서 살아있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 한편 그곳에 또 새 발자국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엄청 많았죠. 네, 맞아요. 엄청 큰 기러기였나요? 사실 저는 그 새 이름들을 정확히 다 기억하진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알죠?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새들이. 도요새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기억을 전혀 못하겠어요. 근데 생긴 게 다 달라요. 저는 그 스코프로 멀리서 그 노랑부리 젖의 가족들이 이렇게 네. 근데 진짜 그 부리를 이렇게 넣고 넓적한 부리를 넣고 이렇게 좌우로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노젓듯이 이렇게 입으로 주걱주걱 거리면서 걸어 다니는데 네. 저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이곳이 정말 사는 곳 같더라고요. 원래도 살아있는 곳이지만 이게 원래 이곳이 뛰어야 하는 모습이구나. 가져야 하는 모습이구나. 네. 우리가 이걸 뺏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오동빈 단장님을 비롯한 이제 수라 영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을 본 죄를 진 분들은 이런 거를 보셨구나. 어쩌면 이거보다 더 숨먹도록 아름다운 것들을 보셨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서진님은 물소리 못 보셨죠? 물소리는 못 봤어요. 그날 그 갯벌, 저희가 그 수라 갯벌 갔던 날에 거기에 물수리가 돌아다녔대요. 흔히 잘 볼 수 없는 개체 종인데 또 물수리가 다녔다고 하니 또 그만큼 이 친구들이 여기로 돌아올 만큼 애착이 있는 집이고 터전이고 또 먹을 게 있는 곳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에요. 수라 갯벌이. 아직 살아있는 곳인 거죠. 저는 갑자기 또 떠오른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 수라갯벌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마주했던 광경이 그 전투기 2대가 지나가는 광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투기가 제트기가 날 때 하늘에서 큰 드릴 뚫는 것 같은 굉음이 나잖아요. 네. 하늘을 찢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저새들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 그 머리 위로 전투기 2대가 그냥 수평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막 활강을 하듯이 막 고개를 부리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막 화도 나고 마음도 착잡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큰 소리가 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무섭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네. 인간이
이 인간이 만들어낸 걸 인간이 봐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이 새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들지, 얼마나 두려울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새들이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지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늘은 영원히 새의 영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와 곤충들의 영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전투기들이 그곳을 날아다니고 그곳에 만약에 이 군산에 군산 신공항이 생긴다면 더 많은 이 인간이 만든 비행기들, 군사 전투기들이 날아다닐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또 이 전쟁 기지화가 돼버린다면 그 군산 공항이 사실 민간 겸용이라고 하지만 군사 목적이 너무 뚜렷한 곳이잖아요. 아, 그 군산에 이미 공항이 하나 있어요. 아, 그 옆에 신공항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결국 네. 군사화를 시도하는데 사실 전쟁이 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다양한 생물들의 목숨은 인간의 생명도 한없이 정말 하찮게 쓰러지는데 하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걸 생각하면 아 이건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절대 안 되는 개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산 그리고 새만금 바다, 새만금 갯벌, 새만금 습지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라 영화를 정말 꼭 보시면 좋겠고, 또 이 수라 영화는 황윤 감독님의 작품인데, 황윤 감독님께서 후속작으로 이제 그 군산에 있는 한 마을인 하제 마을에서 군산에 이제 투쟁하는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제라는 후속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후속 영화가 나온다면 이 영화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음을 살짝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네, 저희 방금 듣고 온 곡은 또 발랄한 곡, 안예은님의 발랄한 노래,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시위 가서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갯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즐겁고 발랄한 문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 오늘도 바다를 좀 알 수 있는 많은 작품들, 책, 다큐멘터리 소개하는 코너로 다시 들어와 봤는데요. 갯벌 이야기를 했으니 갯벌과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시즌 1에도 갯벌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를 했었는데 저번 책은 절판된 책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지금도 팔리고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요, 갯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혜영, 그림은 조광현 님이 그리셨고요. 펴낸 곳은 사계절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펴낸 날은 2004년 9월 20일에 1쇄를 찍었는데요. 네. 이 책에 의하면 2017년에 무려 14쇄를 찍었더라고요. 와. 엄청난 책이죠. 네. 계속 몇 쇄를 찍을 만큼 굉장히 알차고 좋은 책이고 그림도 알록달록하게 일러스트가 잘 수록돼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만들어진 역사, 8000년부터 만들어진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갯벌에 만들어지는 과정, 또 이 해양 지리학적인 역사,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갯벌들은 유형별로 어떤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갯벌에는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환영동물, 그러니까 갯지렁이류, 또 조개, 이렇게 조개류 아니면 이렇게 또 개들, 껍데기가 있는 딱딱한 생물들 아니면은 바다새들, 식물들 이렇게 종류별로 또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이 특히 좋았던 게 인간이 바다를 대하는 자세에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게 계속 간척과 오염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유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책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간척이 되면은 매립을 하면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또 바다가 오염되면서 우리가 잃을 것들을 우리가 재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딱 그거는 바다가 망가지는 일이고 우리가 바다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일이다. 라는 자세를 명확하게 취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뒷부분에는 다양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갯벌이 있는 국가들이 갯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정책이나 시민의식이 어떤지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독일에 있는 모든 갯벌을 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아까 제가 그 정화를 10톤의 물을 정화하는 그 정화수 저기 하는 정화시설. 네, 정화시설이 40개 정도의 규모라는 게 새만금 갯벌의 이야기를 조지아 대학의 한 교수가 조사한 내용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본 거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다. 네. 추천드리고 싶고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책도 되게 안 두껍거든요. 참 제 손가락 하나도 안 돼요. 한 150 몇 쪽짜리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추천은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 추천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저희 다음 회차 예고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슬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고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돌고래와 연안 그리고 인간. 네, 다음 주제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도깨비와 그리고 서서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